어머님,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지내요.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고 살가웠는지 딸 하나 없는 제게 며느리는 꼭 새 식구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따뜻함은 식고 차가움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유희양원 가는 거요. 솔직히 어머님 나이 분들은 다들 가시잖아요. 왜 어머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 방금 경비 아저씨가 CCTV 보여주셔서 다 봤어. 며느리의 거칠었던 행동이 낱낱이 드러났고 분노를 누르던 아들이 마침내 외쳤습니다. 이젠 도저히 못 참아. 지금껏 참고 넘긴 내가 바보였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사연을 다루는 살다 보면 인생사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3이 된 여성입니다. 요즘은 제가 제 나이를 말하면서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마음은 아직도 한창 아이들 키우며 분주하던 40대 즈음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 흰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이 어느덧 세월을 말해주더군요. 어느새 아이들이 자라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세월이 많이도 흘렀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서울 외곽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2정거장쯤 들어간 조그맣고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며 아껴 모은 돈으로 장만한 말 그대로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그 시절 대부분이 그랬죠. 저희도 작은 빌라 전세로 시작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의 벽 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겨울. 그래도 아이들 옆에 끌어안고 자면 온기가 돌았어요. 살림이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이번엔 햇빛 잘 드는 집으로 가자. 이번엔 방 2개인 데로 옮기자. 그렇게 보증금을 조금씩 늘려가며 이사했어요. 남들은 또 이사야? 하고 혀를 찼지만 우리 부부에겐 그게 희망이었죠. 매번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한 걸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토목 현장을 전전하며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수십 년 이어왔고 저는 식모일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청소일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 역시 그런 생활에서 예외는 아니었죠.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공책 하나 연필 하나도 누가 더 좋은 걸 쓰네 마네 다툼이 생기곤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소소한 일인데 그땐 아이들에겐 꽤나 큰 일이었겠죠. 그런데도 아이들이 참 기특했어요.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인지 금방 화해하고 서로 챙기고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제 눈치를 보며 엄마 힘드니까 우리끼리 잘하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뜨겁게 살던 날들이 한 해, 2해 쌓이면서 아주 조금씩 재산이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것만 사고 틈틈이 모은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한 채가 되었죠. 이 집엔 그런 시간이 담겨 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남편의 퇴근 발자국, 밤늦게 주방에서 조용히 끓이던 라면 냄새까지.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2 아들은 장가를 갔고 이젠 손주들까지 생겼습니다. 전부였던 아이들이 저마다 짝을 찾아 떠나고 저희는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네요. 큰아들은 며느리를 만나 직장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다 운 좋게 해외 유학 기회까지 잡게 되었고 지금은 외국에서 손주 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를 걸어 엄마, 우리 곧 돌아가면 여행 같이 가요라며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둘째도 무사히 가정을 잘 이루었어요. 직업 특성상 지방 근무가 잦은데 명절이나 생신 때면 빠지지 않고 찾아와주는 고마운 아이입니다. 며느리들도 하나같이 얌전하고 나긋나긋한 말씨에 손주들까지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아이들 웃음소리에 집 안이 들썩일 정도로 시끌벅적했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 꼭 그렇게 순하게만 흘러가진 않더군요. 행복이 이제야 자리 잡나 싶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점심 무렵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몇 번을 불러도 그 사람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곁을 지켜주던 사람, 평생을 함께 고생하고 고생 끝에 겨우 웃을 수 있게 된 그 시점에 남편은 너무 허무하게, 너무 갑자기 저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엔 남편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요. 가끔은 마을버스를 타고 시장을 다녀오기도 했지요. 근처 노인정에 들러 사람을 만나 화투도 즐기고 마을회관에서 라인댄스를 배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낮 시간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외로움도 잠시 잊혔으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면 또 달라졌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남편 없이 누운 자리가 텅 빈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과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이 집에서 혼자 몇 번의 계절을 더 보내게 될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가끔은 목이 메곤 했죠. 그래도 자식에게 짐되지 말자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점심 손주가 놀러 온다고 하기에 미리 김치전 부치고 국 끓이고 과일까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문 열고 들어선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김치전이에요. 그래, 손주랑 며느리 왔으니 네가 좋아하는 걸로 했지. 그렇게 웃으며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밥 다 먹고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슬쩍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런 말투 괜히 긴장하게 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며느리가 제 손을 살짝 잡더니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영일이가 이번에 이사 때문에 학교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어머님 댁 근처 초등학교가 평도 좋고 또 어머님 혼자 계신 것도 늘 마음에 걸려서요.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저희가 같이 지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같이 산다고? 여기서? 예상치 못한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워낙 지방 근무가 잦고 그에 따라 며느리랑 손주가 이사도 여러 번 했던 건 알고 있었지만 같이 살 거란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만큼 힘들었나 싶기도 했고 적적하던 차에 솔직히 싫지만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 평온한 일상에 괜히 균열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다들 고부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어려운 거라고들 하잖아요. 어쩌면 지금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았던 건데 괜히 같이 살게 됐다가 그동안 쌓아온 사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리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형님네도 외국에 가 계시고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 이제 점점 저희가 챙겨드려야 할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됐지만 제 마음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며칠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많아졌어요. 괜히 같이 살자고 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지금처럼 서로 오가며 지내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장을 보러 동네 마트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라 현관문 앞에 섰는데 순간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더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방도 없이 나온 참이라 핸드폰도 없었고 주머니엔 지갑만 덜렁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몇 번을 눌러보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게 됐지요. 평소 잘 쓰지도 않던 공중전화를 찾아 근처 편의점까지 걸어갔고 다행히 오래된 지갑 속에 접혀있던 메모에서 둘째 아들 전화번호를 간신히 찾아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 목소리가 놀란 듯 떨렸습니다. 엄마, 왜 공중전화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받자마자 아들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멈칫한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요. 아니야,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핸드폰도 안 들고 나왔거든. 엄마, 추운데 얼마나 서 계셨어요? 지금 어디예요? 근처 편의점 앞이야. 공중전화가 다행히 아직 있더라. 예전에 며느리네가 놀러 왔을 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며느리 카톡에 남아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고 곧장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고 잠시 후 아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카톡 찾아봤대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 고맙다. 이제 생각났네. 아깐 왜 그리 생각이 안 났는지. 엄마, 다음부턴 꼭 핸드폰은 들고 나가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다시 어딘가 적어두세요. 아셨죠? 알았어. 이젠 정말 잊지 않을게. 괜히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얼른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전화를 끊고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띡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던 그 순간. 별일 아닌 일이었는데도 어찌나 안도감이 몰려오던지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며느리는 전화통화 내내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에 있던 첫째네도 걱정이 되었는지 전화가 왔고요. 나이가 들어가니 자식들을 걱정시키기 시작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님,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혼자 계신 거 늘 마음에 걸렸어요. 같이 지내요, 우리.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함께 살아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고요. 며칠 뒤 노인정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나누던 중 무심코 말했죠. 아, 얼마 전엔 비밀번호가 도통 생각이 안 나서 한참 문 앞에서 서 있었잖아. 결국 겨우 아들 번호로 전화해서 해결됐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옆에 앉아있던 최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언니, 그거 큰일 날 뻔했네. 요즘 그런 일 한번 겪고 나면 그 뒤로 갑자기 확 오는 경우 많아. 맞아, 맞아. 옆에 있던 이 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옆집 할머니도 처음엔 비밀번호 잊어버리는 걸로 시작하더니 그 다음엔 시장 갔다가 집을 못 찾아오셨다니까. 근데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한다며? 그럼 얼른 같이 살아. 요즘 그런 말 꺼내는 며느리 어디 흔해. 나이 들면 옆에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어야 해. 혼자 살다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알아채기라도 해야 대처라도 하지.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더군요. 그제야 이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함께 살자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마음을 정했고 고민 끝에 며느리를 불러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네가 그렇게 마음 써주니 고맙다. 그러자 며느리는 두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흔한가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 당시엔 곁에 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득문득 외롭고 불안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크게 외로움을 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지낸다면 한결 따뜻할 것 같았어요. 아들과 다시 한 집에 산다는 건 떠나보낸 줄만 알았던 자식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손주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지요. 며느리도 평소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큰 걱정은 없었고요. 같이 부엌에 서서 국도 같이 끓이고 가끔은 마트도 함께 다니겠지. 막연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뭐든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땐 그냥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함께 살게 되자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워낙 오래 봐왔고 함께할 마음이 서로 맞았으니 당연히 잘 맞춰가며 살 줄 알았어요. 저는 예전에 아들을 대하던 생활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굴었죠. 근데 살아보니 아들은 제가 살 때와 달리 새로운 가정에서의 방식에 더 익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집도 이 가족도 나름대로 쌓아온 방식이 있었는데 가족이니까란 생각으로 너무 쉽게 발을 들이민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배워야 할 것도 맞춰야 할 것도 참 많더라고요. 식습관도 참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요청하던 것들도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지더니 마치 제가 일부러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따뜻한 된장국에 흰쌀밥, 김치, 멸치볶음을 상에 올렸죠. 그런데 며느리가 상을 보더니 짜증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도 흰쌀밥이에요? 응, 현미는 소화가 안 돼서. 흰쌀은 혈당 지수 높아서 저희는 안 먹어요. 앞으로는 꼭 잡곡으로 해주세요.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어머님 잘 까먹으시잖아요. 현미 70%, 귀리 20%, 찰보리 10% 비율로요.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어요. 며느리는 냉장고에 작은 메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말 끝나기 무섭게 국 냄비를 슬쩍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 냄비 코팅 벗겨졌네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데서 조리하면 환경호르몬 나오는 거 알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무조건 스테인리스 써요. 대체 왜 이러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절대.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반찬을 한 입 먹고는 이 멸치볶음 설탕 넣으셨죠? 한 꼬집 짠 걸 단맛으로 좀 중화하라고. 저희는 저당 식단해요. 소금, 설탕 다 계량해요. 그냥 대충 넣으시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제발 좀 정확히 보고 하세요. 이미 다 말했던 거잖아요? 다 버려야겠어, 진짜. 그러고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님, 저희는 천연 발효된 된장만 먹어요. 대체 얼마나 일일이 설명해야 해요? 요즘 시판된 건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안 좋다니까요. 그러고는 저보고 들으라는 듯 짜증스럽게 진짜 뭐 하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먹고 자란 음식, 내가 아들 키울 때 해줬던 밥상이 하나같이 틀렸다고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며느리는 모든 일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같이 살기 전까지만 해도 속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 챙길 줄도 알고 말도 조곤조곤 곱게 해서 이런 며느리면 참 복이지 싶었죠. 그런데 막상 한 집에서 지내보니 제가 하는 대부분의 일에 하나하나 관여하려 들더군요. 어떤 날은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남긴 물기를 보고는 바닥 좀 똑바로 닦으세요. 제발,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고요. 아이 밥 챙기는 일도 청소하는 방식도 전부 자기 기준대로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눈치였어요. 한 번은 손주 녀석이 간식 바구니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귤을 만지작거리기에 배고프니 하나만 까줄까? 하고 귤 껍질을 벗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다급히 다가와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아, 진짜 밥 먹기 전에 간식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발 좀. 아이고 배고프다니까 그냥 하나만 줬지. 아들도 한마디 거들며 며느리의 방식을 따라주길 바랐습니다. 엄마, 요즘은 식사 시간 정확히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대. 그냥 우리 방식을 좀 이해해줘. 며느리는 아들이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제게만 들리게 낮은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말투는 차가웠고 눈빛은 단호했어요. 싫다고, 진짜 싫다고 몇 번을 말해요. 싫다면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일은 당분 많고 많이 먹는다고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이 건강 좀 생각하세요. 당뇨 걸리면 어머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저 혼자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지방 근무가 잦다 보니 집에 머무는 날보다 자리를 비우는 날이 더 많았고 실상은 며느리와 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을 땐 그래도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는데 혼자 남겨진 날엔 어떤 일로 지적받을지 괜스레 눈치부터 보게 되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려다 곱게 접힌 며느리 이불이 눈에 띄어 조심스레 같이 넣으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불은 어머님 것만 빠세요. 냄새 배잖아요. 제 손에 들려있는 이불을 신경질적으로 빼앗듯이 가져가며 말했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나는 그냥 보이길래 도와주려고 했지. 너도 요즘 피곤하잖니? 그러니까요. 피곤해서 말씀도 드렸잖아요. 제 이불은 제 거만 따로 세탁할 거라고요. 섬유유연제도 다르고 피부 민감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시면 진짜 스트레스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게 맞니? 나는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었니?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니까요. 전 이게 계속 쌓인다고요. 제가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난 그저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항상 조심하는데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세요. 그게 더 힘들어요. 제 기준은 존중 안 받는 기분이 들어요. 매번.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 많은 부분에서 크고 작게 부딪혀와서 이런 말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괜히 내가 더럽다는 뜻인가 싶어 마음이 괜히 쿡 찔렸습니다. 며칠 뒤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꺼내려던 제게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냉장고 너무 오래 열어두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음식 몇 개 버리게 됐거든요. 조심 좀 해주세요. 아휴,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잖니? 아니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곤란하네요. 요즘은 온도 조금만 떨어져도 음식 금방 상해요. 저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 알겠다. 괜히 내가 손댄 거네. 미안하다. 그 뒤론 괜히 냉장고 앞에 서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더군요. 식사는 점점 간편식으로 대충 때우게 되었고 따로 상을 차리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득 며느리가 부엌에서 무언가 챙기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려다 말았어요. 혹시 또 방해가 될까봐, 괜히 또 왜 나오셨어요? 소리 들을까봐. 그냥 조용히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저도 모르게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편하더라고요. 혼자 살던 시절이 문득 그리워졌어요. 적적하고 외로웠어도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었던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던 그 고요한 일상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먹던 혈압약을 그날따라 아침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안 먹은 걸 거야 하며 그냥 하나를 더 삼켰는데 한낮쯤 되니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머리가 멍해져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부엌에서 다가오더니 걱정보다는 의무감에 한번 물어보는 듯한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또 그래요? 저는 정신이 아득한 상태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좀 울렁거려 아까 혈압약을 혹시 2번 먹었나 싶기도 하고. 예? 2번이요? 어휴, 진짜 그걸 어떻게 그냥 드세요? 약은 조심하셔야죠. 애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설명해야 하나? 목소리에 걱정보다 짜증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어머니 돌보는 건 아시죠? 사고 터질까봐 하루 종일 긴장하게 돼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다고요. 그렇게 허둥지둥 며느리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약을 이중으로 복용해서 혈압이 너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날카롭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진짜 버거워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신호에 멈춘 순간 며느리는 창밖을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 가는 거요. 솔직히 어머님 나이 어른들은 다 간다고 하던데 왜 어머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목소리도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쪽은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일이 아빠도 지방근무로 자주 나가 있고 저는 영일이 챙기느라 정신 없잖아요. 이번에도 어머님 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솔직히 제가 어머님 자식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 옆에서 계속 챙겨드려야 하는 상황인 거면 그냥 가시는 게 나아 보여요. 며느리는 마치 미리 준비한 말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는데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그이한테 얘기하세요. 솔직히 지금껏 돌봐드린 것만 해도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괜한 분란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라고.
얘 무슨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내가 아직은 그런데 갈 처지도 아니고 이번에 너를 불편하게 했다만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더 이상 제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은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어쩐지 더 쓸쓸하고 낯설게 보였습니다. 말없이 집에 도착한 뒤 잠시 방 안에 홀로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그리고 그날 밤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맺혔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낮추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주변에 내 친구들이 하나둘 요양원에 들어가더라. 나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요즘 자주 아프고 하니까 괜히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더라고. 아들은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사는 것도 엄마 덕분인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직 그런 말씀하실 때 아니에요. 저희가 더 잘 챙기면 돼요. 같이 살자고 할 때 그런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우리 나이엔 또래끼리만 나눌 수 있는 게 있어. 괜히 너희 부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면 더 나을 수도 있고 요즘은 그런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더라. 그렇게 저는 제 입으로 가고 싶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가정이 더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고 손주의 웃음만큼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아들과 전화한 걸 눈치챘는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어머님, 그 얘기 확실히 안 하셨어요? 그게 그냥 내가 생각해봤다고만 했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표정을 굳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그 말씀 제대로 안 하신 거 다 알아요.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계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그날 얘기했던 대로 어머님이 스스로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야 정리됩니다. 얘야, 무슨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니. 내가 아직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도 하긴 해.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은 늘 본인 생각만 하세요. 저는 계속 지쳐요.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다고요. 며느리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말끝엔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울분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짐이에요, 어머님. 이 집에 계시는 게 저한텐 너무 버겁고 부담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니?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하신 건 없죠. 근데 어머님은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눈치도 없고 뭘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냥 계시기만 하잖아요. 가르쳐드려도 다음번에 똑같이 행동하시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더 참고 살아야 하죠? 참고 살다니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참게 했니? 그 말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할 수도 있어요. 오빠한텐 말 안 했지만 이 상태 계속되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정리 좀 해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모르겠더군요.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생활은 며느리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려요. 같이 지내요, 우리. 그 따뜻했던 말이 이렇게 짐이라는 소리로 되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마음을 풀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이 자꾸 가슴에 남는다. 내가 며느리 덕을 좀 보려 했던 것도 있었겠지. 그게 어쩌면 내 큰 착각이었나 보다.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바란 건 아들의 평안한 삶이었는데 지금 이 집에서의 시간은 생지옥처럼 느껴진다. 정말 요양원에 가는 게 해답이 되어줄까? 며칠 후 저는 결심했고 퇴근한 아들 부부를 조용히 제 곁으로 불러앉혔습니다. 엄마가 지금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야. 아프다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도 아직 내 발로 잘 움직이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더라.
아들은 말없이 제 말을 듣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예전엔 물 한 컵 마시고 바로 움직였는데 요즘은 그 한 잔도 혼자 따르기가 조금씩 불편해져. 팔이 자꾸 떨리고 컵을 놓칠까봐 싱크대에 한참을 서 있기도 해. 혼자 있을 땐 그런 것도 말 안 했지. 왜냐면 누가 옆에 있으면 괜히 눈치 보일까봐. 그 정도도 못해? 소리 들을까봐. 며느리도 곁에 있어 주려고 노력 많이 해. 하지만 내가 뭐 하나 물어보거나 부탁할 때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그냥 계세요 하는 말이 점점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엔 말 꺼내는 것조차 미안해지더라. 내가 혼자 다 하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화장실 불 켜는 것도 냉장고 문 여는 것도 괜히 조심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 잠시 숨을 고른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요양원 가자고 하는 건 아들 너도 며느리도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조심조심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 마음도 자꾸 작아지게 하거든.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노인네가 노인네로서 좀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남은 시간을 지내보고 싶어서 그래. 너무 늦기 전에 내 삶을 내 손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미묘한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고 입가엔 미세하게 올라간 표정을 애써 감추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요양원도 잘 돼 있다더라고요. 어머님 같은 분들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의료진도 상주하고요. 영일이 학교 끝나면 종종 데리고 가서 얼굴도 뵐게요. 아들은 아직 마음이 쓰이는 듯 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다면 정말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대신 자주 찾아갈게요. 자주 봬요. 그건 약속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자식들 짐 되지 않는 선에서 내 삶을 잘 정리해가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분명히 지방 근무를 가겠다며 짐을 챙기고 나섰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다시 덜컥 열리더니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어머, 웬일이야? 뭐 두고 갔니? 아니에요. 민이랑 잠깐 얘기 좀 하려고요.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에 저는 말없이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낮은 말다툼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오가다가 갑자기 아들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나 방금 경비 아저씨가 CCTV 보여주셔서 다 봤어.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얼마 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니 경비 아저씨와도 친분이 꽤 있는데 요즘 따라 저를 유독 걱정하시는 눈치였어요. 며칠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며느리가 제 팔을 두세 번 밀치듯 잡아 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비켜주세요. 문 닫혀요. 라며 급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날따라 유독 거칠었죠.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아저씨가 괜히 말없이 저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아마 그때 CCTV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분이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고 아들이 직접 확인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나 그랬어. 엘리베이터에서 짜증냈고 어머님이 느리게 행동하시길래 재촉한 것도 사실이야. 근데 나 진짜 힘들었어. 당신 출근하면 하루 종일 나 혼자야. 애 챙기고 어머님 돌보고 밥 세끼에 빨래 치워도 끝이 없고 어머님은 나한테 뭐 하나 부탁 안 하셔도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난 계속 조심해야 했어. 그런 말을 했어야지. 엄마는 내색 없이 다 참고 계셨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노인한테 그러면 되냐. 우리가 원해서 같이 살겠다고 한 거잖아. 학군도 좋고 엄마 혼자 두기 싫다고 너 먼저 말했잖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보내는 건 그건 아니잖아.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당신이 엄마랑 살든 애랑 둘이 살든 나는 못하겠어. 잠시 멈칫하던 며느리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나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이럴 줄 몰랐어.
이 시대의 시집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 당신은 일 핑계로 집에 없고 나는 애 보고 밥하고 어머니 눈치 보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고. 어머님은 매사에 간섭하시고 조심해도 서운해하시고 숨이 막혀 딸이었으면 어머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솔직히 짐덩이 같았어.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외쳤다고. 내가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친정 엄마도 이렇게 안 모시고 사는데. 그러더니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요양원 가시는 거 아니야? 거기서 전문적으로 케어받고 자식들은 자식들 삶 사는 거지. 당신이 가장이면 당신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다 떠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네 진심이야? 내가 애초에 같이 사는 거 걱정된다고 했을 때 당신이 괜찮다고 잘해보겠다고 한 사람 아니었어? 근데 막상 힘들어지니까 엄마를 요양원 보내자고 몰아붙여? 그것도 말로 설득한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행동까지 한 건 힘든 사람이라고 용인될 수준이 아니야. 그건 그냥 폭력이야. 힘들면 나랑 같이 해결할 생각을 했어야지. 왜 엄마를 그런 식으로 내몰았냐고. 저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편한 기류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니? 좋게 해결하자.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이미 신발을 신던 며느리가 돌아서더니 눈을 부릅뜨고 제 쪽을 향해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요.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한 발짝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마치 최후 통첩처럼 쏘아붙였습니다. 책임지세요. 말끝을 던지듯 내뱉고는 문을 열어젖히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저도 제 아들도 말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 잠시 뒤 아들이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부부로서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아. 갈라서야겠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싶어. 황급히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아무리 그래도 갈라선다는 말은 쉽게 하는 게 아니야. 그동안 얼마나 정들었니? 영일이도 있는데 잠깐 힘든 거지. 사람 마음이란 게 또 변할 수도 있잖니.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참았어요. 와이프가 신경질적이거나 강박적인 면이 있는 거, 사람이라는 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근데 엄마를 그렇게 몰아세우고 밀치고 필요할 땐 이용하고 이제 와서 요양원까지 보내려는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건 이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동안 참고 넘긴 제가 바보 같아요. 저는 다시 애써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는 괜찮다. 난 그냥 조용히 지내면 돼. 나 혼자 살아도 그럭저럭 할 수 있어.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 그러자 아들이 제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괜찮다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엄마가 말 안 해서 그런 거였지 엄마가 혼자 얼마나 속으로 참고 계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아들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영일이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될까? 가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거 너도 알잖니. 그때 아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정이 유지된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저도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영일이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으며 이제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양육권을 요구하지 않았고 영일이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영일이 스스로 아빠 곁을 선택한 것이었죠. 이혼 이야기로 집안이 뒤숭숭하던 날 영일이가 제 무릎에 기대 조용히 말했거든요. 할머니, 아빠는 나한테 화 잘 안 내요.
엄마는 자꾸 큰 소리 내서 싫어.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사실에 마음이 또 한 번 저렸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제게 따로 인사 한마디 없이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저를 마주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얘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살면서 도울게요. 이제 진짜로 엄마한테 눈치 보게 하지 않을게요.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끝내 저를 생각해준 아들이 고맙고도 짠해서요. 며칠이 지나고 집안 분위기도 차츰 변해갔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곧장 부엌으로 향해 저녁 식사 준비를 함께 했고 지방 근무가 잦았던 업무도 조정해 이제는 되도록 집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도 부쩍 늘었고 예전보다 집안의 웃음소리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 셋은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다시 일상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큰아들 내외도 얼마 전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의 밝은 얼굴에 집안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큰며느리도 살뜰히 저를 챙기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새삼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둘째 며느리와의 일을 통해 가족이란 이름으로 억지로 참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겉으로는 효도와 희생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누군가를 짐처럼 여기고 밀어내는 것은 가족의 모습이 아니지요. 진정한 가족이란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말 한마디로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편안한 가정은 함께 있어도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얻은 가치는 결국 저 자신을 위한 존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